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요번에 이제 할 것은 이 독립협회 부분을 할게요. 자, 독립협회는 이제 예전에는 시험 문제는 좀 안 나왔는데, 최근에 한 문제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립협회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독립협회에서의 독립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부터 독립이죠.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독립협회를 만드는데요. 이 독립협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독립협회가 그 역사상, 그러니까 근현대 어떤 구한말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독립협회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부분이 독립협회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이었던 것은 이제 예전에 갑신전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갑오개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아래로부터 흐름이 이모군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런 농민운동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그래서 역사가에서는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당시 행해졌던 강무개혁보다도 좀 약간 낮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출 빈도는 강무개혁 쪽이 이제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일반 사회 쪽에서는 좀 약간 그것을 좀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 형성에 어떤 바탕이 됐다.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참여해서 그래서 거기 독립협회 이제 참여 인원을 보면 처음에는 관료였다가 점점 대중으로 확대돼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독립협회 활동 시기를 좀 볼게요. 자, 독립협회 활동 시기를 보면 이게 아가파천하고 대한제국이 그 중간에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가파천이 이제 있었고 아가파천이 몇 년에 있었죠? 1896년 2월달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언제 개창 만들어졌냐면 시작이 1896년 7월달에 있었어. 네. 아가파천 같은 연도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강무개혁이 이제 항공하고 나서 1897년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때 독립협회가 이제 강무개혁과 처음에는 강무정권과 이렇게 협력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나빠져서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독립협회는 이제 1898년 12월 달에 강제로 해산돼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는 요 아가파천 시기하고 강무개혁 시기 요기를 겹쳐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참고로 강무개혁은 언제 끝났죠? 강무개혁은 너일전쟁까지 해서 끝났죠. 1904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대한제국이 이제 지속되다가 1910년에 항일 병탄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독립협회 이제 활동 시기가 강무개혁과 활동 시기가 겹쳐 있고 그 다음에 강무정권과 좀 약간 대립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35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심화규제. 자, 기본 심화규제 335페이지 보면 제가 독립협회 활동 시기를 크게 운동의 추진 세력들과 그다음 운동 및 방식, 대정부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4시기를 나눴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보면 1기는 대개 보면 이제 누가 참여했던 시기냐면 고급 관료 중심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어디하고 겹치냐면 초창기니까 아간파천 시기하고 겹쳐요. 아간파천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활동을 보면 자 독립문을 만들고 그다음 독립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월보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 당시 1기는 관료 중심의 사교 모임이에요. 관료 중심의 사교 모임이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칠록파,
친미파 등등의 관료들이 모였던 모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네, 잠깐 오류가 났었어요. 예. 자, 그러면 2기를 이제 볼게요. 자, 2기는 민중이 이제 직접 이제 진출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나 잡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이제 통한 계몽 운동하고요. 민중들 회원이 이제 가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주로 이제 입헌군주제의 지향이고, 요때부터 조금씩 그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 정부의 갈등이. 그래서 그 당시 정부가 이제 강무 정권이었죠. 그래서 강무 정권은 뭘 지향했냐면 항제권을 강화하는 걸 강조했어요. 군권 강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강무 정권은 항제권 강화, 군권 강화하고 이제 지향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입헌군주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지향했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전제군주제인 와 군권 강화였던 그 당시 그 강호 정권과 입헌군주제, 그다음 민권을 강조했던 독립협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반려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당시 이제 칠러 관료들이 조금씩 이제 탈퇴를 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자, 그다음 3기 때 들어가면 이때부터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민중 중독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이 개최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 1898년 2월은 만민공동회가 개최됐던 그걸 기점으로 잡은 거고, 1898년 9월달은 요거는 뭐냐면 김홍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홍률이라는 사람이 독차 사건이 있는데, 이 김홍률 도착 사건, 그러니까 김홍률의 독차 사건은 뭐냐면, 김홍률은 원래 러시아 통역관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제 고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김홍률이 그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순종하고 고종이 먹었던 커피에다가 그 아편을 이제 뭐냐면 탔어. 근데 이제 그 고종이 좀 약간 이상해갖고 고종을 뱉었는데, 순종은 그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며칠 동안 뭐냐면 생사를 허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그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 위해서 이제 안 되겠다. 법을 좀 엄격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노륙법 있죠. 예전에 고문하고 막 칼 채우고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연자제 같은 거 있죠. 연자제도 다시 부활시켜요. 자, 이 사건을 계기 위해서 이제 민중투쟁기로 넘어가는데, 자, 하여튼 요 상기는 구국선언 상소문 올리고 최초의 만민공동회가 개최됐죠. 최초에. 그리고 이제 자유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그 다음에 국민참정운동, 지방지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러시아의 부산 조영도 조차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러시아 교관 고문 철수, 한려은행 폐쇄 등등 반려운동이 고조되죠. 그 가운데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악화가 되고 이게 상기 사이에 이제 뭐 정부하고 이제 관계가 악화되니까 서재필이 밖으로 나가버려.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홍률 독착 사건부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독립협회 해체기까지 요 시기가 민중투쟁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홍률 독살 사건, 그러니까 독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노륙법이라든지 연자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이에 대해서 대항을 해가지고 뭐 자유민권 사상, 그다음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정부에서 박정향이라는 사람을 이제 내각의 수장으로 앉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박정향 내각이 앉히고, 그리고 만민공동회에 누굴 초대를 하냐면 그 당시 관리들 초대해요. 그래서 이 관리들 초대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간민공동회라고 해요. 간과 민이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간민공동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의회식인 중추원 간제를 공포해요. 중추원 간제를. 예. 그래서 이 중추원 간제 공포하고 이 중추원의 간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간민공동회하고. 그래서 민선위원과 간선위원을 뽑는데 민선위원은 2분의 1을 독립해서 추천해 준 사람. 그 다음에 간선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준위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을 하고 익명석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종전의 의회식 중추원 간제를 또 취소하죠.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해체해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내각이 붕괴되기 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청재교육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청재교육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95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다음에 1번이 삼국간섭 이후에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시하고 단발령을 간행하는 등 조선의 내정을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종은 그 앞에 이제 충생문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충생문 사건이 실패하니까 다시 이제 원래는 충생문 사건 때는 정동국학고 출신들이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고종을 안정한 러시아 대사관으로 옮기자. 그래갖고 간행한 게 아가파천이야. 아가파천.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보이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일본만 지금 남아있는데, 오늘날 정동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아간팔천이라는 것은, 아간은 러시아를 얘기하죠. 아라사. 그래서 러시아의 대사관을 의미하고, 파천이라는 것은 임금이 도성을 떠나서 다른 곳을 피난할 때 파천이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한반도 둘러싼 너일간의 갈등, 특히 아가파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르라는 그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수완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정동파, 그러니까 친미 칠로파들이 그 당시 일본군들이 의병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도가 경비가 소홀되니까 그 당시 이제 고종을 여자들이 쓰는 궁녀들이 타는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여장을 시켜가지고 탈출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옮겼는데 그때 이제 이때 일본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항의를 했죠. 그래서 그 앞에 러시아 공사관 앞에다가 그 뭐냐면 대포를 설치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자 그런 이제 행동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아가파천 이후에 김홍직이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라 정권이 성립되죠. 정동구락부 출신의 신라 정권이 성립돼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의미개혁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취소되죠. 특히 단발령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러나 국왕이 러시아 공사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를 비롯해서 열강의 인권 침탈이 본격화돼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그 고종을 러시아 대사관으로 모실 때 그냥 모신 게 아니겠죠. 뭔가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권을 가져가니까 다른 나라도 최국 대우를 이제 뭐냐면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달라 해가지고 뭐 강상 철도권, 강상 부설 채굴권,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산림 체벌권 이런 등등을 이제 가져가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세력 관계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기죠. 자,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요. 자, 대개 이 시기가 어디냐?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언제냐? 요 아가파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너일 전쟁까지. 그 너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면서 이제 1905년부터는 완전히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런 세력 균형을 이용해 갖고 그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강무 개혁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대한제국이 성립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일본과 러시아가 세력 균형이고 정동파가 집권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그 간섭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군사, 재정 이런 것들이 고문이 파견되고 재정 고문으로서 이제 알렉산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 파견되죠. 그 다음에 금융을 장악해서 러시아와 조선의 합작을 된 조로은행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거에 대해 반발이 일어났지만 자 그래서 이런 러시아가 이권이 이제 그 장악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 시기 때의 그 여러 조약들이 있어요. 그 조약들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기본 강의 교재 33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는 세력 균형 그 시기에 아가파철과 너울 전쟁 그 중간 사이를 이제 했던 건데, 요때는 이제 비밀 조약이 맺어졌죠. 비밀 조약. 예, 대개 이런 조약들은 비밀 조약이야. 자, 먼저 살펴볼 곳이 경성 의정서라고 부르는 베베도 그 고무라 각서가 있어요. 자, 베베도 고무라 각서는 이제 그 내용에 보면 한반도 내에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의 동수, 같은 수의 군대를 주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러시아의 아가파천과 칠러 대각을 인정했고, 러시아는 일본군이 그 조선에 계속 주둔한 걸 인정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거주민의 어떤 보호와 서울과 부산 간의 그런 전신 그것을 그 주설권을 이제 일본이 확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권 침탈이 기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군이 철수하고 대부분 일본군이 철수하고 대신에 일본군이 아까 이제 남아있다고 했죠. 러시아의 일본군과 동수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의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 일본군 수를 조준하는데 그 뭐냐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노바노프와 그 비밀 유교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그 당시 그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각국의 사절단이 왔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사절단이 오면서 회담을 개최했어. 그래서 회담을 개최해갖고 비밀회담을 거쳐서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과 러시아, 조선과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회담을 이제 비밀회담을 했어요. 그 청나라하고는 중러 비밀 군사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가 동만주 철도에 대한 얻는 대가로 그 일본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참고로 러시아는 한반도보다는 만주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만주에. 예. 근데 이에 반해 일본은 한반도에 관심이 있었죠. 좀 관심 방향이 좀 그때 달랐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만주를 확실히 장악하고 한반도는 일종의 겉다리였어. 울타리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로마노프하고 야마가타 협정을 하죠. 그래서 너의 양군이 그 당시 주둔군사의 왕충지대를 이제 설정하자. 그래서 일본이 그때 설정한 선이 몇 도선이냐면 39도선을 설정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반대를 냈죠. 자, 그래서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왕충지대를 설치해서 양국 군대가 충돌을 예방하자. 네, 이런 것들이고 중간에 비무장 어떤 중립지대도 설정하자. 이런 내용들을 했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거꾸로 러시아가 또 39도선을 제안을 했죠. 근데 일본이 거절해. 예. 그래서 이제 용암포를 조차하고 막 해가지고 러시아 세력들이 이제 만주에 확대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관심이 덜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만주를 넘어가기 전에 좀 왕충지대가 필요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 39도선을 정해서 한반도 북부를 자기 세력권에 두고
만주를 보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제안했지만 일본이 그 의도를 파악하고 거절했던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조선은 민영왕이 이제 그때 봤는데 조선공항의 안정에 대한 책임과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이제 파견한 거를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파견 요청한 거는 그 조선에서 먼저 한 거야. 조선의 입장을 때 러시아 할 거다가 누굴 견제시키려고 했죠?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견한 거고, 그래서 결과 그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한려은행을 설립했다. 조선은행이라고 또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했어요? 독립협회가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 운동 할 때 저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제 이권 수호하는데 이 군사고관과 재정고문 파견을 다시 취소하고 한려은행을 폐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받아들였어. 그냥 순순하게 한려은행 폐쇄시켰어. 왜 폐쇄시켰냐? 자, 러시아는 예전에 아까처럼 말했지만 만주에 관심 있다고 했죠. 근데 괜히 한려은행 두고 그 다음에 그 재정고문이나 그 다음에 이런 그 고문들 파견하고 하면 열강들의 뭐냐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전제가 심할 거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목적이었던 만주 지역을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난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가 무서워서 물러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898년에 니신 노제노점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상호 승인한다는 것으로 양국은 한국 내전에 간섭하지 않고 훈련교관과 재무교관을 고문을 파견이 서로 사전에 협의하라.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그 너울 전쟁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예. 그리고 그다음 위화도 사건 후에 러시아 군대가 만주를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동천 철도, 그러니까 북만주 철도를 이제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 그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주 점령한 다음에 위화도 사건 끝난 다음에 물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안 물러나. 군대 계속 주둔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거화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를 39도선으로 분할하자 또 이제 역제해요. 처음에 일본에 제의했다가 그런데 일본이 39도선을 제한을 거부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있다가 1904년에 너울 전쟁에서 일어나고, 이 너울 전쟁으로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이 뭐냐면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력 균형 시기 때 일어났던 베베르 고모너 각서, 그 다음에 러시아와 노마노프의 비밀 외교, 특히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비밀 외교, 니신 노제노점 등등등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예전에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시기에 갑신전변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망명한 서재필이 귀국을 해서 정부의 지원 아래 독립신문을 창간하죠. 자, 이 당시 이제 서재필이 갑신전변 때 그 나이는 20살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독학으로 거의 어렵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의사가 돼갖고 돌아오죠. 예. 그리고 이름도 이때 이제 이름을 바꿨어.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이름은 이제 미국식 이름을 바꿨는데, 서재필이 거꾸로 쓰면 필제서죠. 그래서 이걸 영어식으로 필립 제이슨라고 이제 바꿨어요. 예, 그래서 필립 제이슨라고 이제 바꾸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의 지원 아래 독립신문을 창간하죠. 독립신문을. 그 다음에 이제 영어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근대 사상과 개혁 사상을 지낸 뭐 윤치호, 이상재, 남공욱 이런 사람들과 이제 독립협회를 창간해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는 서구의 근대 사상을 받아들인 진보적 지식인들과 열강의 친탈과 지배층의 수탈을 불만을 가진 개혁적 유학자들, 그리고 이걸 개신 유학자들이라고 하죠. 이 개혁적 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남궁옥이에요. 예. 그리고 도시의 시민층이 주요 구성원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 관료, 학생, 노동자, 농민, 여성, 천민 등 광범위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지지를 받았다. 자, 독립협회는 첫 사업으로 국민의 선거를 모아서 영혼문 자리에 독립적인 독립문을 이제 세우고, 그다음 모아관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문은 이제 청나라 사신이 이제 들어오는 문이고, 모아관은 청나라 사신이 묵었던 그 사신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독립관으로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잡지를 발간하는 등 민중의 이끄는 계몽운동을 펼쳤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근대 지식과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 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래서 대개 독립협회 이제 그 활동 내용을 크게 세 개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주국권과 그 다음에 자강개혁, 자유민권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이제 다시 기본 심화가기 돌아가서 그러면 자주국권이 뭐고 자유민권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강혁신운동이 어떤 것도 있나 이런 것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33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자주국권이라는 것은 뭐냐? 국가의 자주와 평등 및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 자주독립과 자주국가를 수립하는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을 자주국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쯤에 본 것처럼 영웅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하고 모아관을 개수했죠. 그래서 이걸 독립관을 만들고요.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독립수호 결의안을 거리시키고요. 독립공원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의 항공요구, 그 당시 아간파천 시기였으니까 이제 항공요구하고요. 열강의 내전 간섭 반대, 특히 러시아를 이제 되게 반대해요. 러시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이권수호운동을 했는데, 자, 이권수호운동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경제적 구구운동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예문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 예. 러시아 전형도 있죠? 전형도 조차와 관련돼 갖고 한번 예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목표 중남포 해역 토지 매도 요구를 저지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강상 채국권 요구를 저지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의 저정도 조차를 저지하죠. 러시아가 저정도에 이제 왜 이 지역을 조차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저정도에 이제 석탄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증기선이기 때문에 석탄을 싣고 이제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석유에 비해서 석탄이 무게가 많이 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가 가다가 중간중간마다 기항기에 들려가지고 석탄을 공급받아야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저정도를 일종의 석탄 창고로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려은행을 폐쇄시켰죠. 그래서 한려은행을 설치해서 화폐 발행권과 국권 축납권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중앙은행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저지시켰다. 한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이권 요구는 반대했지만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했어. 철도부술권이라든지 강상채국권 이런 것들 환영했어요. 그걸 통해서 러시아와 영국과 미국의 근대적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걸 통해서 근대화할 수 있다. 환영을 한 거야.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독립협회를 참여했던 많은 서세피를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되게 군화파, 영국하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뒀다. 그래서 보통 독립협회의 반외세적인 측면은 반쪽짜리 외세죠. 그래서 일본에는 되게 그러니까 러시아는 상당히 가혹한 데 반해서 이번에 영국과 미국은 상당히 친했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려운동을 했는데 구국선언 상소문을 올리고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고 등등 이런 것들 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자, 자강혁신운동은 국정 모든 분야의 변화를 통해 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이제 자강혁신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정치 체제로서 뭘 지향했냐면 이권군주제를 주장을 했고요. 국방력 향상을 도모했고 또 외국 자본을 통해서 상공을 발달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죠. 반공력 반대를 하고 철도 파괴 운동을 또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당시 그 강호개혁 정권들과 반대된 거죠. 강호개혁은 주로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가 경제단체나 어떤 특정 회사를 지원해갖고 정경 유치를 통해서 어떤 특정 부분의 경제를 육성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독립협회들은 그냥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이는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그래서 국방력 향상 도모, 외국 자본을 통해 상업 발달, 그 다음에 공장 건설에서 상업국가 발전, 자유무역 시장, 그 다음에 신교육 실시 등등등, 입헌군주의 실시 등등을 다 이게 이제 자가혁신 운동에 들어가 있고요. 자, 자유민권 운동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 주권의 확립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로 수립하는 민주주의 사상인데, 자, 이 사건이, 이 자유민권 운동이 배경이 됐던 사건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김홍룡 독차 사건 있죠? 독살 사건. 김홍룡 독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정부가 그 당시 예전의 법, 그러니까 정근대적인 어떤 노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자법, 이런 등등을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권리들,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독립협회 회원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그런 운동을 펼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 신체 자유 및 재산권 보호, 그리고 그때 독립협회 회원들 투옥시키고 재판도 없이 막 유배형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자, 그리고 이 차원에서 얘네들이 강조된 그 인권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죠. 인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인권만 자주 쓰죠. 인권. 예.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부정적으로 쓰인 것 같아. 인권 파괴한다고 막 그러고. 하여튼 그 인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들이 독립협회야. 그리고 이게 현위 6조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참정권을 포방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간선과 민선위원 정부와 독립협회가 각각 2분의 1씩 해서 의회식 중추원 간제를 공표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자유민권 운동에 속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95페이지 들어가면 자, 이러한 계몽운동에 의해서 독립협회는 국민들의 근대적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민중의 지지 기반 없이 끝냈던 갑시전면과 갑오개혁과 달리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민중의 지지가 있었죠. 만민공동회라는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점차 민중을 기반으로 둔 사회단체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신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신문은 그 세 번째 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글판하고 영문판으로 가능돼요. 그래서 한글판 3면, 영문판 1면. 그래서 영문판을 가능해서 우리나라 실정을 이제 외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고 뒤에 이제 대조선 독립협회 해보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이게 스캔이 잘못됐네. 예. 스캔이 이렇게 좀 된 거. 자, 보면 아가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내전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을 확립을 한 구국선언 상소문을 국왕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그 민중대표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죠. 만민공동회.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그 서울의 종로광장에서 10,000명이 모여가 있고 그 학생들이 모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지 않는 내용을 결의하여서 채택해서 이를 또 정부에 건의하려고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 교과서에 보면 여성도 참여하고 백정도 참여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있죠. 이승만도 거기에 참여해갖고 연설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이승만이 상당히 젊었었죠. 거의. 자, 하여튼 이후 독립협회는 국권과 국익을 수호한 자주국권운동을 전개해서 그 만민공동을 열고 러시아를 비롯한 그 열강의 내정 간섭과 이권 양도 및 토지 조차 요구를 반대했고요. 정부와 열강이 이러한 요구를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열강에게. 자,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협회는 민중들의 민권의식이 점차 공양되니까 또 신체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확보하려는 자유민권운동도 전개했어요. 그 독립협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4,000명의 회원을 가진 민중의 대표기관을 선정했으며 위의 설립을 통해서 군대 개혁을 추진하는 그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여 국민 참정운동과 국정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예. 그래서 의회 성립은 아까 좀 뭐가 관련돼 있죠? 중추원과 그 관련돼 있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의 여러 보수파 내각의 퇴진과 개혁파 내각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엔 진보적 내각이었던 누가 성립됐어요? 박정현 내각이 수립되죠. 이어서 이제 만민공동회는 정부 대신을 합석시켜 간민공동회를 개최시켜. 그래서 간민공동회의 부분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 이때 이제 국권 수호 및 민권 보장 및 정치 개혁을 내온 현위 6조를 결의해서 국왕의 재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협상을 벌여 간선위원과 민선위원을 같은 수하는 의회식 중추원 간제를 반포했어요. 예. 자, 그렇지만 만민공동회는 정부의 탄압을 받고 결국에는 해산이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이 이제 심화강의 교재에서 살펴볼 것을 좀 볼게요. 아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러네. 자, 뭘 이제 살펴보냐면 심화 기본강의 교재 잠깐 보면 독립협회 두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뽀셈이나 금성출판사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독립협회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윤치호와 남궁호를 따는 인사와 그 다음에 서재필을 따는 인사, 박용을 따는 인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윤치호하고 남궁호는 같은 무리가 아니에요. 네, 윤치호는 좀 개화파 인물이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 남궁호 같은 경우에는 좀 개신 유학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전제황제권, 강호 정권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좀 약간 입장이 달라. 그러면 뭐가 입장이 이렇게 같아가지고 그냥 뽀셈에서 같이 묶어놨냐? 윤치호와 남궁호는 좀 다른 사람이지만 사상적으로 그것만 동일해요. 뭘 동일한? 정부와 협조하자는. 정부와 협조하자. 그리고 정부와 협조하자는 측면에서는 윤치호와 남궁호 다르고요. 다만 남궁호는 전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하자. 근데 윤치호는 이건 입헌군주의를 주장해요. 뽀셈의 정리 보면 이게 마치 윤치호와 남궁호를 같이 한 세트 묶어가지고 마치 윤치호가 전제 황제권을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되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간민공동회 개최하고 현위 6조를 결의했다. 주의할 것은 간민공동회를 개최를 이들이 주도한 건 맞지만 이게 만민공동회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만민공동회 때 누굴 모시면 간민공동회가 관리를 모셔서 같이 하면 간민공동회가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박정현 내각을 출범하고 간민공동회 주장을 수용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개혁 정치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현위 6조를 좀 볼게요. 이 현위 6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객관식 때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럼 현위 6조 내용을 보면 자, 외국인들에 의지하여 하지 말고 간민이 합세하여 전제왕권을 공고할 것. 자, 1조에 보면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제군주제 같은 느낌이 되죠. 전제군주제. 그래서 뽀셈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전제군주제를 지향했다. 현인육제가 정치 지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뿌셈의 관점이고 다른 교과서나 그런 것은 대개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내용을 보려면 총론을 보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강론을 봐야 돼. 악마는 어디에 항상 있죠? 디테일에 있죠. 그러니까 강론 안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그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는 이럴 때는 되게 이제 왕한테 상소할 때 앞부분에 뭐냐면 왕의 지엄하시는 걸 쭉 열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까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너의 말을 일단 공감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인데 이건 상징적인 얘기야. 근데 내용은 그 밑에 2번부터가 진짜 내용이 있는 거야. 자, 2번을 보면 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을 각 대신과 중청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자,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무 정권이 여러 나라에게 뭐 이권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정의 멋대로 하지 말고 각 대신들과 중청 의장과 같이 논의해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국가재정을 탁재부에 정관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들이 공포할 것.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탁재부는 국가의 공적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이제 제2차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예전에 군부일체였잖아요. 군부일체는 궁중의 이제 뭐냐 재정과 나라의 재정이 일치했어. 그래서 국가 재정 안에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내수사도 관리하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2차 그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군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궁중의 그 뭐냐 왕실 재정과 그냥 국가의 재정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수사가 내장원으로 뭐냐면 올라가죠. 그리고 강로개혁 때는 완전히 왕실 재정 중심으로 개혁을 그 재정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 탁재부는 이렇게 정해진 매뉴얼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했었는데 왕실 재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왕 개인의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서 자복한 뒤 시행할 것. 그러니까 이제 김홍률 사건 이후에 이제 뭐 노륙법이라든지 연자법 이런 것들이 부활되고 그 가운데 이제 많은 그 독립협회 사람들이 잡혀가고 재산도 강탈당하고 재판 없이 뭐냐면 형을 살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처럼 피고에 뭘 강조한다고 했죠? 인권을 강조한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때 최초로 제시했다. 자, 그 다음에 측인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불러서 중인을 다룰 것. 자, 이 측인관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조선후기 때 그 대신 중에 청나라 갈 때 임금이 임명권을 가진 그 것을 측인관이라 했어요. 원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불렀지만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간제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측인관은 주로 고위직 관료들을 얘기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5급 이상의 고위직 관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위직 관료를 임명할 때는 고종의 멋대로 하지 말고 뭐냐면 그 정부 내각의 어떤 그 대신들의 뜻을 물어서 가반수에 따라서 해라. 자, 그 다음에 장정을 규정을 실천할 것. 이때 장정은 정해진 규정은 뭐냐면 홍보 14조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1조를 제외하고는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런 내용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왕권 강화와 상관없어요. 우리 황제권을 뭐죠? 제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뭘 지향한다고 볼 수 있죠? 입헌군주제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를 읽고 분석할 때 항상 앞부분을 보지 마세요. 앞부분에 주요 내용이 게 아니야.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강론이나 예의가 중요해. 거기에 다 그게 뭐냐 뜻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만 뽀셈에서는 이거는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뽀셈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무리가 있죠. 서재필과 그 다음 박용을 따는 인사 중심으로 이들은 전제군주제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군주의 권한을 제한을 하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요. 심지어는 일부는 왕이 필요 없다. 공화정 실시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알렉산드르프 제정공을 추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민권 시작을 주장을 하면서 고위직 관리 인사를 관여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반려운동 때문에 그 당시 그 뭐냐면
서재필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아졌어, 정부하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원래는 서재필도 공을 모셨는데, 공은지 해임하고 미국에 나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뭘 조직했냐면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거야. 그러니까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시점이 서재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재필 이전에 이미 나가고 나서 서재필이 나가면서 그 후에 이제 개최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탄압에 이제 상수형 운동을 전개하고 자주권 운동을 전개했다. 참고로 이제 서재필은 그게 어떻게 됐냐? 서재필은 또 이제 들어와서 의사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1919년에 잠깐 들어와갖고 이제 삼일운동에 있다가 다시 쫓겨가지고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문구점을 내. 그 문구점을 해갖고 그 사업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재필이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좀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하다 또 문구점 말아먹어요. 도산을 내서 대공황 이후에. 그래서 다시 의사생활 하다가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좀 살다가 이제 195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와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죽게 돼요. 예. 서재필은 그 거의 대부분 뭐 젊었을 때 그 20살까지 한국 살던 이후에는 외국에서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20살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다시 뭐 독립협회 활동이나 그 한국에 잠깐 들어올 때마다 한국말을 못했어요. 한국말을 기억은 뭐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가 약간 기억이 나고 주로 뭘로 얘기했냐면 영어로 얘기했어. 영어로. 그래서 자기 한국말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한국 시민이 아니라 저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어 항상. 큰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그냥.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뒷장 잠깐 볼게요. 그 보면 이제 심화교재 이제 뒷장 보면 그러면 독립협회가 해산 과정을 좀 볼게요. 독립협회 해산 과정. 자, 독립협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산했냐 하면, 원래는 이제 중추원 간제를 공포하고, 그리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통해서 독립협회 영향력이 강화되니까 수급파들이 위기를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수급파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일종의, 조작을 하죠. 공안 사건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임명석 사건이야. 임명석 사건. 조선시대에 표현했던 개서 이런 것들 갖다 붙여요. 원래 이거 개서는 되게 조선시대 조선왕조 기록 거의 그 뭐냐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책임을 못 지는 말을 그냥 부처님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이제 카페 임명 게시판에 그 올려놓은 의견은 거의 안 들어줘요. 그거 해봤자 부처님한 거 아니야. 지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임명 게시판을 했는 그 임명을 갖다 붙였는데 그걸 그대 믿은 거야 고종이.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박정환과 윤치호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래서 박정환과 윤치호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박정환을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선출해서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사실들이 유포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 권력이 뺏기잖아요. 그것보다 탄압에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리고 박정환 내각을 실각시키고 보수파였던 조병식을 내각에 이제 수장을 세우죠. 자, 그리고 나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개최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철야를 시위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물러날 때 우리 촛불 들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비슷한 횃불을 들었어. 예, 횃불 들고 이제 한 거야. 근데 박근혜 시위할 때도 그때 횃불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정통을 살려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엔 정부가 만민공동회 개최하니까, 이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체시키면, 보는 눈이 있잖아. 그래도 자칭 근대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기 이제 외곽 조직인 한국협회를 이제 동원했어요. 한국협회는 오늘날 어버이 연합과 비슷한 조직이에요. 지원을 받고 이제 했는데, 얘네들하고 한국협회가 했는데, 얘네들이 싸웠는데, 초반에는 한국협회가 이제 짱돌 던지고 조직력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나중에는 만민공동회 또 뭐냐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야. 해체가 안 되니까, 고종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 강제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보면, 이 만민공동회, 해산, 독립협회 해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에 이제 뭐냐면, 한계가 드러났냐? 강무 정권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민권, 입헌군주의에 지향하는 데 반해서
강무 정권은 전제군주제, 군권을 지향했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강무의 의의를 보면 나름대로 예국개몽 운동을 독립협회에 보면 예국개몽 운동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실력 양성운동, 그 다음에 구한말 시대 때 이제 그 국권회복운동 등등에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도 자주적 근대운동이었다,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한계도 되게 많아요. 독립협회 한계. 그래서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제 뭐냐면 역사적으로 독립협회가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해. 그러면 여기 한계를 좀 제가 언급을 할게요.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는 안 적혀있지만 일단 독립협회 지도자들은 민중의 정치 역량을 가소평가하고 민중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됐다. 민중주권. 그래서 겉으로는 민중을 정치적으로 민중을 위한다는 정치를 하지만 실제 민중들을 정치 동원 대상으로 봤어. 계몽 대상으로 본 거죠. 예. 그 얘들과 뭐 평등하게 나가가지고 뭐냐면 정치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동원 대상으로만 봤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통 그들 지도부들은 의회를 주장했잖아요. 그때 의회는 영국식 의회가 아니에요. 뭐 상원 하원 해갖고 동중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상원만 주장한 거야. 상원. 그러니까 민중들 배제한 채 엘리트 계급적 지식인 계급층만 구성된 상원 위주. 그리고 그 모델이 됐던 것도 일본이나 포이센 의회 이런 것들을 모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진화론을 인정했다는 거야. 대개 보면 예국개몽운동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되게 사회진화론 인정해요. 그래서 사회진화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의 논리예요? 제국주의자의 논리잖아. 근데 그걸 인정해서 이제 제국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열강의 침략을 문명 전파의 한 수단으로 인정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동학군이나 의병을 토벌 대상으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강에 대한 이중적 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되게 안 좋아해. 근데 상대적으로 영국하고 미국은 상당히 좋아하죠. 예. 그런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군사력 증강을 말로는 내세웠지만 실제 소극적 입장이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강무 정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전함을 양모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독립신문에서 비판을 하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군사력 증강의 소극적 입장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들 스스로 상당수가 나중에 뭐가 돼요? 되게 칠기파로 빠져들어. 그래가지고 외세에 붙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독립협회보다는 이 독립협회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데 머리를 이제 더 중점 줘보면 강모개혁을 더 중점 줘봐요. 그래서 독립협회보다는 기초빈도가 강모개혁 쪽이 더 많고, 그러니까 강모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이제 독립협회 활동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사료들 보시고 자료 2번 간민공동의 헌의육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내용.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독립협회 활동 의의를 볼게요. 자,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사상을 바탕으로 박권은 국권을 수호하고 안우는 국민의 민권을 신장해서 근대적 개혁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자, 독립협회의 민중의 힘을 배경으로 정부의 압력을 가하여 열강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무리치듯이 그다음 자주 국권운동을 벌였으며 의회 설립부터 해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과 정치적 참정권을 확보하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민중의 개혁운동에 결합시켜 민중을 위한 자주 근대를 이루는 개혁운동을 추진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협회는 활동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국권을 지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민권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주권을 확보하려는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었고, 개혁을 통해 국력을 배양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자주적 국권운동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독립협회 활동은 보수적 집권세력의 탄압과
독립협회 내부의 지도 구조, 그리고 시민사회 미성수고에 그 성과 일정 한계가 있었으나 한마다 예국개몽 운동과 일정 강점기에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이 일제강점기 때 운동은 뭘 얘기할까요? 실력 양성 운동을 얘기하죠. 예, 무력투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의병이나 뭐 동학을 막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대한제국의 성립 보죠. 자, 대한제국은 이제 보면 이념적으로 뭘 지향하죠? 이념적으로 9번 신참을 지향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9번 신참이라는 것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야.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종전에 갑신전면과 갑오개혁이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거야. 네, 우리 걸 무시하고 그래서 그걸 비난하면서 우리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체는 누구냐? 자, 이 주체들은 온건개혁파들이 아니에요. 온거나 급진개혁파들이 근황파야. 자, 이 근황파들은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왕 주변에 있는 사람에서 이제 뭐 보수주의다? 그게 아니라 이들도 근대화를 상당히 지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근대 방법에서 그 당시 영미식 이런 건 우리랑 맞지 않다. 오히려 이제 강력한 전제 권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개혁을 하자. 왜냐면 우리는 그 당시 안팎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죠. 근데 위기에 처해졌는데 다수가 모여갖고 뭐 민주주의 하다? 그럼 말이 좋지. 민주주의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혼란만 더 야기시킬 뿐이지. 그게 근대가 안 된다. 차라리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그 당시 조선이라는 왕조가 원래 전제국 군주국가였잖아요. 건칙상. 그래서 강력한 왕권,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90.3화 뭐냐면 근대를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종전에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이렇게 묶어가지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제 근대화 추진세력으로서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외에도 이 강로개혁을 이제 추진했던 근황파라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용익이나 홍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자, 그러니까 근황파가 주체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 앞에서 이제 개화파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죠? 개화파들은 어떤 거예요?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야. 근데 이 사람은 보호무역, 정경유착, 일종의 개발 독재야.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계획경제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지계예요, 지계. 지계. 예전에 그 지계 부분이 한 3-4번 나왔어. 이 지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계의 의미나 지계의 어떤 그 발급, 가정, 시행 간청, 그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한제국의 성립 볼게요. 자, 여기서 대한제국이라는 말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죠. 대한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 대한 큰 대자에다가 한국할 때 한자죠. 자, 이때 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만을 의미해요. 사만. 그래서 이제 구한말 때 사만정통론이 널리 확산돼 있죠. 그래서 이 사만정통론이 각 교과서에 실렸는데 왜 사만을 이제 강조했냐? 그건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삼한은 중흥을 의미해요. 중흥. 우리가 이제 사만은인데 왜 중흥을 의미하냐? 중흥이라는 건 뭐죠? 망했던 왕조가 다시 부흥한다는 거 이렇게 다시 망했던 왕조가 이렇게 부흥한 것을 중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만정통론에 보면 그 당시 고조선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이 어디로 내봐요? 사만으로 내보죠. 그래서 다시 사만을 통해서 나라를 계승하죠. 중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만정통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왕조가 지금은 망해갔지만 대한제국 거듭남으로써 중흥시켜야 된다.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의식이 반영됐고 제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 거죠? 황제의 나라죠. 황제의 나라. 그래서 대한제국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아가파 전후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머무는 동안 대내적으로 체익형 같은 유생대 항공 요구 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중심으로 해서 외세의 간섭을 막고 자주 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자각이 일어났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 독점을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이 조성되었다. 자, 이게 대내적 배경, 대외적 배경,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항공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 고종은 항공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니까 고종은 아간 판전 1년 만에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을 항공했어. 자, 여기에서 경운궁이야. 오늘 덕수궁은 더 유명하죠? 원래 경운궁은 예전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제 들어오니까 뭐 경국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덕궁이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종의 첫 번째 형이었던 월산대군 있죠? 월산대군 진터를 좀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살았어요. 잠깐. 그래서 다시 이제 창덕궁 간 다음에 거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정릉동에 있는 행궁이다 해갖고 정릉동 행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목대비가 유폐된 곳이 거기에 또 서궁이라고 해요. 보통 행궁이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항공하려니까 창덕궁이나 경복궁 가니까 좀 그래. 왜냐면 여기가 이제 보호받기가 힘들어요. 일본 애들이 또 예전처럼 이제 깽판 치면 보호받기 힘들죠. 그러니까 정동에 있는 정릉동 쪽에 행궁을 간 거야. 근데 갈 때 그 궁궐 다시 신축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경운궁이라고 했어. 경운궁하고. 그래서 지금 경운 가보시면 궁이 좀 좁죠. 덕수궁하고 그러니까 궁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이나 뭐 경복궁하고 되게 좁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덕수궁은 지금의 덕수궁보다 실제 그때 덕수궁은 더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덕수궁 밖에 있는 중명전 아시죠? 을사조약을 맺어진 중명전도 지금 밖에 있지만 실제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2배 정도 더 컸다고 해. 그 건물이. 그리고 거기에 좀 보면 고종이 좀 약간 근대적 건축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서양식 건물도 많이 만들고 그랬죠. 거기다가.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물러나고 나서 덕수라는 궁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경운궁을 우리는 이제 덕수궁으로 많이 알려진 게 고종의 궁호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경운궁을 갔던 것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나 주변에 미국 공사관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또 해코지하면 도망가려고 그 주변에 그렇게 이제 옮겼던 거죠. 자, 이어 이제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 연월 강무로 옮기죠. 그래서 강무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을 황제로 칭하면서 자주 독립국가의 모습을 띄웠다. 그래서 강무라는 말은 또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중흥의 의식이 표현됐죠. 여러분들 강무제 아시죠? 후한은세 어떤. 그래서 강무제의 뭐냐면 시호를 딴 거야. 그래서 우리도 후한처럼 중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문한 연호를 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들의 의식이 뭐냐면 황제가 없으면 통일이 없다. 우리가 예전에 왕이라고 할 때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통일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종호라는 사람이 그걸 건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황제가 없으면 통일도 없다. 그래서 동양적 관념에 근거해 갖고 그런 것들을 건의를 했죠. 그래서 홍종호는 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황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누굴 죽였어요? 자, 여기 김옥균을 죽였죠. 김옥균을 접근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상해로 빼돌려서 상해 호텔에서 죽였잖아.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가져와갖고 토막을 내버렸죠. 자, 하여튼 근데 홍종호도 상당히 이제 근데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도 프랑스 유학도 가고 그랬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제를 칭해서 자주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췄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은 예액제도를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를 첨지하는 구분 시점을 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구분 시점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강무 정권의 시정 방안을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다분히 복구적이죠. 예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니까. 자, 강무 정권은 갑오 을미 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으며 입헌군주의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독립협회의 전제 개혁 운동을 탄압했다. 그래서 이때 강무 개혁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뭐겠어요? 전제 왕권이에요. 전제 왕권. 그래서 대한국 국제에 보시면 완전히 다 전제 왕권과 관련된 거야. 황제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권한을 했고. 근데 이 대한국 국제 전제 왕권의 권한을 근거를 어디로 삼았냐?
만민공법이라고 적었죠. 만민공법. 만민공법.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만민공법에 입각해가지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만민공법. 만민공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뭐 그 한중일 다 쓰였던 그 용어인데 이걸 만민공법, 만국공법이라고 또 하죠. 또 동일한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제 사회열강대 체계가 국제법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국제법에 입각해서 했다. 근데 이제 그 국제법이라는 거 잘 보면 대개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독일, 프로이센. 그래갖고 이제 뭐 만민공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대한국국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흥정헌법 대강이라든지 청나라의 메이지 헌법 다 무슨 헌법을 모델로 한 거야? 독일 헌법, 프로이센 헌법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강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강로 정권은 1898년 일종의 헌법을 어떤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죠. 국제라는 것은 왜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국제로 했냐? 황제가 친히 정한 기본법이라는 의미에서 국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의 설립 승인을 받았고 제정된 것이 아니라 황제가 친히 제정했다 했기 때문에 국제라는 의미를 붙였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그걸 제정했냐? 그 간척 이름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교정서예요. 교정서. 교정서. 원래는 교전소였는데 이게 교정소로 바뀌었죠. 교정소. 예, 교정소에서 이걸 이제 그 뭐냐면 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강무 정권에 대한 대한제국의 전제 정치 국가며 황제권의 무한한 것을 강조하고 황제권의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국권들을 모두 황제의 대권을 구정해서 전제 군주 체제를 뭐냐면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은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그 구을 구심점 삼아서 뭘 하기 위한 거죠? 근대화 개혁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대한국 국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이제 그 438페이지 있는 거 보면, 자, 거기 개혁에 이제 해서 대한국 국제 요약이 있죠. 1조부터 해갖고 2조, 3조 쭉 있는데, 다 뭐와 관련된 거야? 황제와 관련된 내용, 황제의 권한과 관련된 거야.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이게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사조. 대교과서 2사조가 적혀져 있어. 근데 실제 사조는 달라요. 실제 사조는 되게 한 문체 문장들이 되게 많아. 예전에 한번 그 036 기출문제, 그 공사문제 나왔는데, 이런 것들 한 문체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얘들용으로, 학생용으로, 왜냐면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되게 교과서도 되게 그래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혁기관은 아까쯤에 교전서, 교전소 계층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기반은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만국공법, 만민공법이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그 뭐냐면 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 그 어디에 나왔냐면 뿌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뿌셈은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타국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대등한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주 독립국 규정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앞부분에 있죠. 대한민국은 세계 만민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이다. 이게 뭐냐면 자주 독립국 규정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조와 3조 부분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을 했어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정치 정치다. 그다음 무한한 국권을 갖고 있다. 만세불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아마 메이지 헌법에 나온 건데 만세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제 뭐냐면 이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의를 제거나 토시하지 말라. 그거야. 그거는 메이지 정권도 나와요. 만세불변. 우리가 처왕이라는 존재는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토시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황제한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3조는 대한민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4조부터 아니 3조부터 해서 쭉 9조까지는
국채와 정책에 관한 군권, 군주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군주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걸 규정했어요. 메이지 유신법도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규정 안 했냐? 규정 안 했어요, 예전에는요. 예, 법에 군주의 권한, 황제의 권한을 규정 안 했어.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강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히려 규정 안 하는 게 더 강하죠. 규정 안 하는 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나름대로 의미를 붙이자면 메이지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명시했다는 거예요. 법에 명시했으니까 황제권도 어느 순간은 법에 명시된 것 한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나름대로 뭐 의미를 좀 찾을 수는 있어요. 의미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모 정권 때 개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특히 경제, 집권판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338페이지부터. 그게 좀 교과서 여러 가지 책을 정리해갖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천재교육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